그러면 이번에 유닛 2에 주장, 요지, 제목, 주제 제목 이렇게 안 쓴 게 이게 20번, 22번, 23번, 24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문항을 각각 두 문제씩, 사실은 다 같은 문제죠.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수능의 수능 독해의 첫 출발이 되는 거였죠. 제일 중요한.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이 책을 마칠 때까지 그 훈련이 좀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맞게 지문을 좀 여태까지 하고 조금 다르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 내신 공부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태까지는 이제 내신 공부만 한 거니까,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의 수능 영어의 가장 큰 차이는, 내신은 아는 지문을 가지고 시험을 보고, 수능은 모르는 지문을 가지고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죠? 아는 지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똘똘하게 공부했나라는 확인을 하는 게 내신 시험이라면, 수능은 모르는 지문의 내용을 얼마나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게 수학 능력 시험이죠. 그래서 지문을 보면 분석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꾸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습관이 늘 이렇게 사슴 긋고 뭐가 뭐를 꾸미고 이런 걸 공부하던 습관을 못 버리면 나중에 끝까지 이 문제들이 재수없으면 이제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겁니다. 사실 대략 무슨 내용인지만 알아도 답 쓸 수 있고, 단어 몇 개쯤 몰라도 글의 주제를 찾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게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것처럼 계속 사슴 긋고 거기에 1대1로 대응해서 해석하는 습관을 못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좀 고리타분한 클리셰 같기는 한데 숲을 못 보고 자꾸 나무를 봐요. 그래서 도대체 이 지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장악하는데 굉장히 좀 취약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요즘 이제 여러분은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학원이라고 왔지만, 요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중에 영어는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면 늘 자기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 하던 것처럼 사슴 긋고 괄호로 묶어요. 한번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죠. 모르는 내용이 주어 동사를 찾으면 이해가 됩니까? 내신 시험은 볼 수 있지만 수능 시험은 못 봅니다. 야, 비트겐슈타인 이런 사람들 책 보면 뭔 말하는지 엄청 어렵잖아요. 뒤지기 어려운데 내가 주어 동사 찾아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수식어고 이게 비수식어고 괄호로 묶어주면 내용이 잡히냐고요. 어떻게든 내용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문장을 따지고 분석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수학 능력 시험은. 그리고 모든 문제는 주제를 찾아서 풀어야 합니다. 주제 찾기가 아닌, 즉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닌 사실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는 몇 번에 있냐면 25번, 26번, 27번, 28번 4개예요. 도표, 그 다음에 내용 불일치, 그리고 안내문 2개. 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찾는 문제이고, 18번, 19번 문제는 감상이죠. 글의 느낌을 보고 답을 쓰면 되는 건데, 나머지는 전부 논리적으로 필자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찾는 문제거든요. 이 글의 주제가 뭔지 알겠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이 글의 주제를 요지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 글의 주제를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낸 말 찾을 수 있겠어? 그 다음에 이건 뭐 직접적으로 주제인 거고, 이 글의 주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 주제와 핵심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을 빈칸으로 만들어서 31에서 34.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어휘 문제도 단어 문제가 아니에요. 이 글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주제와 반대되는 진술에 있는 문장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가 주제문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걸 골라내는 문제가 30번 문제예요. 순서 삽입 문제도 마찬가지로 필자의 주장을 전개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글 전개의 순서가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옛날하고 문제가 좀 바뀌어서 이번 수능 문제도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이렇게 아실 텐데, 소위 단서가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하나씩 해가면서 합시다.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암기하듯 생각을 내버리죠. 수능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주제를 찾아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능에 나오는 문제의 주제를 잘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요만큼 길이로 나오잖아요, 수능은. 이거 국어처럼 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요만큼밖에 안 되는, 소위 뭐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단락이라는 놈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단락이라는 놈은 영어로 이제 패러그래프라고 하죠. 영어 시간이니까 영어로 써볼까요? 수능 출제 매뉴얼에 보면 이 출제자들에게 나눠주는 출제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도 있어요. 한 권씩 다 가요. 학교마다 한 권씩 보내주는데, 수능 출제 매뉴얼에 보면 단락으로 구성하고 필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딱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단락은 대략 150개 내외의 단어로 구성한다라고까지 적혀 있어요. 아주 세세하게 출제 매뉴얼에 적혀 있거든요. 근데 결국 얘는 수능에 나오는 단락은 요만한 길이의 단락이라고 친다면,
제가 지금 쓰는 건 어디다가 여러분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1년 내내 이거 갖고 생각해가면서 풀어야 되니까. 왜 이렇게 줄이 반듯하게 안 그어지지? 심보가 고약해졌나? 이제 제대로 그어졌다. 자, 이게 단락이라고 한다면 대략 150개 내외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얘네들은 단락이라는 놈의 특징은 하나의 토픽에 대해서 하나의 토픽과 관련된 필자의 주장 진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의 단락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단락이라는 놈을 볼 때 앞으로 이 모양을 볼 때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잘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냐면, 이것만 잘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 그대로도 한 등급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문을 보던 것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첫 문장. 뭐 사실은 꼭 첫 문장은 아니고 두 번째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편의상 앞으로 첫 문장이라고 부를게요. 자, 이 글의 첫 번째 문장은 필자가 뭘 드러내는 문장이냐면 이 글의 토픽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문장이죠. 자, 이 토픽이라는 건 우리말로 뭐라고 해도 좋겠냐면 뭐 화제라고 해도 좋겠고, 그 다음에 주장이라면 논제라고 해도 좋겠고, 그냥 단어 하나인 핵심어만 찾아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영어로 키워드라고 하면 되겠죠. 첫 번째 문장을 보면 항상 얘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찾는 겁니다.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알아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가게 되면 이 토픽과 관련해서 필자는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런 걸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냐면 글의 전개 방식, 단락의 전개 방식이라고 합니다. 패러그래프 리딩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원래 패러그래프 리딩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나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간다든가 하면 이 패러그래프 리딩 같은 거 이제 같이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진술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가서 이 필자가 이 마지막에 내려가서 글의 맺은 말을 어떻게 맺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건데, 앞으로 이제 저하고 이 말의 약속을 이렇게 한번 정해볼까요? 전형적인 3단 전개 방식은 먼저 도입되고 뭔가가 이야기거리를 도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토픽입니다. 그게 논제, 화제 이런 여러 가지 말들 쓸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문장에 도입하면 그 다음에 전개하고, 이 글에 대해서 이 전개는 대부분 뭘로 이루어지게 되냐면 보완 진술로 이루어지게 되죠. 세부 진술로 이루어지게 되죠. 또는 논증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글의 전개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내려가서 뭘 놓게 될 거냐면 맺은 말을 놓게 될 거거든요. 근데 가끔씩 맺은 말은 생략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을 쓰는 방식이야 수십 가지가 있겠지만 큰 틀로 나누어서 보자면 수능에 사용되는 글의 전개 방식은 셋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1번의 방식이에요. 앞으로 당분간 제가 여기에 맞춰서 계속 설명할게요. 자, 1번의 방식으로는 뭐가 있냐면 글을 도입을 했는데, 자, 이 도입하는 첫 번째 문장이 그냥 단순 도입으로 끝납니다. 자, 필자의 주장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와요. 그냥 논제라고만 할게요. 주제는 아니고 글의 논제만 들어옵니다. 이야기거리만, 토픽만 들어오면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 글을 전개하다가 그 다음에 맺은 말이 내려오면, 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그러더니 그와 관련돼서 이 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보완 논증하고 맺은 말이 맺어지면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되는 거죠? 마지막 자리 맺은 말이 주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필자의 주장이 되는 거죠. 필자의 주장, 그냥 주제라고 해도 됩니다. 이런 모양의 글들은 특징이 첫 번째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이 아구가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야겠죠? 이렇게 논제를 이야기거리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서 이 결론을 맺은 건 이 결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걸 끄집어내고 이렇게 보완 진술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중간에 살에 해당되는 내용을 빼버리고 나면 뼈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장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 두 개만 딱 읽으면 두 문장이 꼭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지문들이 수능에 나오는 지문에 편의상 독해 지문이 20개라고 하면 대략 몇 개 정도 되냐면 대략 8개, 9개 정도는 두 문장이 딱 맞아 떨어져 버립니다. 얘는 그러면 그냥 얘가 필자의 주장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얘가 단순 도입 부분이
도입된 부분이 단순 논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뭐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냐면 직접 필자의 주장이 되는 주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주제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문이면 내려가면서 뭐 하게 될까? 이 주제문에 대해서 논증하거나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논증하거나 보완 진술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끝나기도 하고 내려가서 뭐 하는 경우도 있겠다? 맺은 말을 놓는 경우도 있죠. 자,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맺은 말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전에 했던 말. 얘하고는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이 어떤 관계를 찾아요? 두 개의 문장이 아구가 맞아떨어집니다. 딱 맞아떨어지는데 얘는 이 문장하고 여기서 끝이 나면 어떤 관계가 될까? 여기서 한자어로 하면 상하 관계가 되죠. 얘가 큰 놈이고 얘가 작은 놈이 됩니다. 좀 더 근사한 표현으로 하자면 여기는 제너럴한 스테이트먼트가 들어오게 될 거고 이 자리는 뭐가 들어오겠다? 스페시픽의 진술이 들어오게 되겠죠. 얘가 상하위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지문으로 볼 겁니다, 같이.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얘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직접 주제문이었다가 내려가서 한 번 더 맺은 말로 쓰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러면 얘는 두 개의 문장이 서로 어때야 되죠? 같은 내용이라야 돼요. 말을 고쳐 쓰고 바꿔 쓰는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소위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패러프레이즈가 된 다른 문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용상으로는 어때요? 수미 뭐 되죠? 예. 수미 상관이 맞아요? 쌍관이 맞아요? 아, 이제 아는구나. 아, 이거 몇 번 얘기했더니 이제 아는구나. 둘 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얘는 그러면 수미 쌍관이 되는 거죠. 이때 조심하실 건 수미 쌍관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똑같은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내용은 뭐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예, 고쳐쓰기, 바꿔쓰기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죠. 영어 단어로는 패러프레이즈라고 하는데 이 고쳐쓰기, 바꿔쓰기가 여기에서도 일어나고 여기에서도 일어납니다. 각각의 단어에서도 나타나고 얘네들이 글의 정답과 거의 대부분 밀접하게 연관을 짓죠. 자, 요거 두 가지를 합치면 요거 두 가지를 합치면 20문제라고 친다면 10문제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거 두 개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만 갖고 문장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보다 보면 제가 나중에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뭘 부탁을 드릴 거냐면 전체를 읽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서 길을 잃은 겁니다. 이야기의 논제를 놓쳐버린 거여서 차라리 뼈대만 보고 문제를 푸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한번 잘못 든 해석은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수학 문제 풀다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풀다가 틀렸는데 원래 인간의 뇌가 자기가 옛날에 했던 걸 다시 끄집어내잖아요. 시냅스를 물러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지문을 해석이 잘못돼서 길을 잃어서 답을 못 찾았으면 다시 읽으면 그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으로 뼈대를 잡는 게 더 쉽습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안 할 거고 보여는 드릴 거예요. 그리고 더 그러고도 안 되면 마지막 문장을 갖고 답을 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맺은 말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안 되면 마지막 문장 갖고 답을 쓰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 가지 더. 이제 세 번째 경우인데 앞쪽에 나타나는 내용이 도입이 딱 되더니 당연히 이야기거리가 나왔죠. 이야기거리가 나오더니 얘가 이제 뭐 하는 경우가 있냐면 내려가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 제기,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비판, 반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자기의 주장을 해야겠죠. 그러면 얘는 맺은 말이 있어야겠네. 없으면 안 되겠네. 그러면 얘네는 맺은 말이 딱 나타날 때 이 맺은 말은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네, 맺은 말은 필자의 주장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딱 세 가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너무 단순화시켰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글쓰기 방식을 어떻게 세 가지로만 고정하겠습니까만은 세 가지로만 고정해도 여기서 엇나가는 지문 하나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이 틀에 맞게끔 다 만들어져 있는 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귀신같이 지문을 분석한 게 아니라 문장이 대여섯 개밖에 없어요. 뭔 짓을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국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글을 써도 예를 들어서
최홍규는 유능한 영어 강사이다라는 것 같고 여러분 대여섯 문장 갖고 쓰려고 한번 해봐요. 임영웅을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하기 힘들어요. 문장을 한 20개 주면 어때요? 임영웅을 아십니까? 라고 시작해도 되죠. 그죠? 50대 이상의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는 야 가히 트로트계의 BTS라고 불러도 되겠죠. 야 하지만 그 비슷한 사람을 학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너 지금 너희들 때문에 말이다. 내가 지금 대회 와가면서 1년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너 이럴래? 야 근데 만약에 근데 이게 문장이 6개밖에 없어봐요. 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간결하게 만들어져 있는 지문밖에 수능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히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될 건 수능에 나오는 지문은 출제자들이 창작하는 겁니까? 아니요. 원래 있는 겁니다. 그 있는 글은 여러분의 일기에서 갖고 왔을까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그리겠죠. 예를 들어 그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사피엔스 같은 책도 여러 번 인용됐고 제레 다이아몬드 책도 여러 번 인용됐고 그런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글은 글도 잘 쓰잖아요. 그 사람들은 글 자체로도 잘 쓴 글인데 게다가 또 누구의 손도 거치냐면 편집자의 손까지 걸쳐서 나무랄 데 없는 글을 쓴 사람들이죠. 심지어는 엄청난 비유와 현학까지 나타나잖아요. 잘 쓴 글이어서 구조적으로 너무 깔끔하고 좋은 겁니다. 게다가 전문 편집자들의 손까지 거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틀을 벗어나는 글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준 낮은 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본 틀만 잘 이해하셔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1월, 2월 정도는 이 틀에 기반해서 나머지 문제들을 한번 보죠. 유형별 풀이법 없지는 않으나 저는 별로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 빈칸이 첫 번째 문장에 나타나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잔뜩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아주 솔직하게 딱 얘기해서 여러분 시험장에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혹하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주제 찾으면 다 풀립니다. 주제를 잘 찾으면 되는데 애들이 자꾸 주제를 안 찾고 딴짓을 하고 길을 엉뚱한 대로 자꾸 빠져나가 버려요. 제일 큰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글의 전체를 봐야 되는데 자꾸 한 문장, 두 문장에 집착합니다. 그러다 보면 엉뚱한 대로 그 강조점을 정확하게 강약을 두어서 읽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놓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충분히 훈련을 잘 하시면 여러분의 글 읽기 능력으로 못 읽을 지문의 길이와 내용이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는 하죠. 뭐 이렇게 문장을 해석할 때 잘 안 되는 이유들이. 그건 이제 하나씩 고쳐가면서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틀을 잘 볼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에게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국어 지문 읽듯이 글을 이해해가면서 읽을 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씩 한번 해보면서 하죠. 네,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십시오.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무 자주 과학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지문의 모양을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고 문제 접근하는 먼저 설명드리고 문장은 자세하게 공부할게요. 상반기 정도까지는 문장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어랑 용법 이런 것도 챙길 거고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학생들이 너무 자주 이 수능 영어라는 시험의 특징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또는 학생들이 너무 자주 수능 영어 준비를 내신 공부랑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여러분, 내 뒷말이 예측이 되죠? 내 뒷말 예측되지 않습니까? 너무 자주 요즘 학생들은 학원의 공부를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 하겠죠. 그죠?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자주 과학 교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라는 얘기잖아요. 첫 번째 문장 보면 사실은 이 지문 전체 이야기가 결정이 된 거예요. 처음 도입되는 내용을 뭘 갖고 왔죠? 자기 경험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의 경험하고 자기 경험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내려가서 뭐가 될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이의제기를 하겠죠. 그렇지 않아. 어떻게 니네 경험이 얘들이랑 똑같겠니? 매점만으로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 익숙한 걸로 공부를 시작하는 게 뭘 가능성 있게 만들어주냐면 학생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과학의 개념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라고 해서 이 글에 그럼 필자의 주장은 뭐가 됐겠어요? 과학 선생님들아, 그 학생들이 익숙한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해 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게 뭐 그대로 주어져 있는 보기가 정답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막 정확하게 문장의 주어 동사를 찾아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글의 전체적인 전개를 잘 볼 것, 그 다음에 우리말 읽듯이 생각해버리면 첫 번째 문장 읽으면 사실 대부분 글의 전개가 예측이 돼요. 자, 너무 자주 과학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죠. assume이라는 단어는요, 가정하다, 추정하다 라는 얘기인데 이게 정확한 근거 없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다. 풀면 이렇게 돼요. 저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해석할 때 가정하다, 추정하다가 틀린 거 아닌데 저는 생각하다라고 해석할 걸 권해요. 왜냐하면 가정하다, 추정하다 어쨌든 그 어려운 단어들 자꾸 들어오면 해석이 꼬이는 경우들이 많고 어려운 단어들일수록 다른 단어하고 잘 매치가 잘 안 돼서 어색한 말을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과학교사들이 생각을 하죠.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기 경험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뭐와 비슷하다라고 할 때 to를 써요. 이따가 to가 아닌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 자기 학생들의 경험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이것도 그냥 하나 얘기해두고 갈까? 소유격은 해석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또는 해석을 안 하거나 아니면 자기 정도로 해석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게 그의, 그녀의 이건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이건 아니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국말에 소유격 없죠? 문법적으로 안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어 때문에 자꾸 이렇게 대명사나 소유격 이런 것들 사람들이 자꾸 쓰는데 원래 한국어는 대명사 쓰지 않아요. 내가 요새 여자를 한 명 만나. 그런데 상대가 물어봅니다. 그녀는 어디에 살아? 그 서울에 사는데, 그러면 나는, 그녀는 서울에 살아. 그녀의 직업은 무엇이니? 그녀의 직업은 뭐,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앞에가 다 빼버리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어는 대명사를 쓰지 않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타나는데 자꾸 반복하면 오히려 해서 불편해요. 이건 뭐 하면, 여러분이 해보세요.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자, 그래서 자기 학생들의 경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죠. 예를 한번 들어서 어떤 교사가 과학 수업을 하는데 어디에서 수업을 하냐면 이너시티라고 하면 도심에 있는 학교가 되겠죠. 그죠? 도시 내부에 있는 도심에 있는 학교에서 과학 수업을 합니다. 이너 텐트 시도로요. 얘가 명사로 시도잖아요. 뭐 하려는 시도냐면 describe라는 단어는 DE가 어디라고요? 아래로 또는 어떤 의미를 가지죠? off의 의미도 가지고 down의 의미도 가집니다. 자, 그래서 scribe라는 단어는 이거 앞 시간에 나왔던 거 아니에요? scribe가 뭐였죠? write, 쓰다라는 의미여서 그래서 describe가 써 내려가다, 기술하다, 묘사하다라는 단어가 돼요. 자, 그래서 kinetic and potential energy를 묘사하려는 시도로 이걸 묘사하려고 얘가 운동 에너지가 되고요. potential이 위치 에너지가 됩니다. 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설명하려고 이 교사가 뭘 시도해 보냐면 그 폭포의 비율을 시도해 보는 거죠.
comparison이라는 명사가 비유 또는 비교라는 단어거든요. 자, 폭포의 그 비유를 내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Having grown up, 그러니까 자랐거든요. 성장을 했는데 in the country, 시골에서 자라고 travel, 여행을 다녔죠. extensive라고 하면 아주 광범위한이라는 말이에요. 범위가 넓은 걸 얘기하니까 광범위하게 여행을 다녔다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고 여행을 많이 다녔다라고 하면 되겠죠. 시골에서 자라고 여행을 많이 다녀서 자, 이 사람은 아주 확고한 강력한 이미지를 갖고 있죠. 폭포에 대한 아주 확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다가 his explanation이 자기 설명이 그 사람의 설명이 fail to advance students understanding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이렇게 실패하면서라고 해석해도 되는데요. 일단 좀 이따 봅시다. 같은 문장 안에 다른 fail이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교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역시 어때요? 거의 필요 없잖아요. 자, 교사가 알게 되는 건 학생들이 공유하지 못한다. 그 경험을요.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선택에 사례의 선택에 실패를 했던 거죠. 자, fail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fail 뒤에 to do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fail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이 경우는 실패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해석이 더 잘 되는데 fail 뒤에 부정사가 나오면 얘는 실패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또는 못한다라는 not이나 cannot의 의미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학생들의 이해를 발전시키지 못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발전시키는데 실패했다 이러면 동사가 연속 2개에서 해석이 좀 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이해를 발전시키지 못했을 때 그는 알게 된 거죠. 학생들이 그 경험을 공유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교사는 뭐에 실패한 거죠? 사례의 선택에 실패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사는요, who embraced the value of the student diversity라고 쓰면 who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말이잖아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관계사라고 그러죠.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가 있는데 이 관계사절은 우리말의 문법 용어로 하면 뭐가 되는 거죠? 국어문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관계사절을? 고등학교 3학년씩이나 되시면서 관계사절이 국어문법에 뭐예요? 관형절입니다. 품사는 형용사라고 하는데 절 이름은 관형절이라고 하죠. 영어도 똑같이 품사는 형용사라고 하는데 절 이름은 관계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의 관계사절이 우리말의 관형절입니다. 그러면 내용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용은 형용사가 된 거죠. 관계대명사나 관계대명사절이나 관계부사절이나 다 똑같아요. 얘는 앞에 있는 뭘 꾸며주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우리말의 관형절하고 같은 건데 얘가 그러면 기능이 형용사 아닙니까? 형용사라는 놈이 뭐예요? 앞에 있는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죠.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하는 말이 지금 뒤에 이어질 거란 말입니다. 관형절로. 그러면 이 말은 이 뒤에 나오는 말이 이 명사가 어떤 놈인지를 설명하는 거니까 이 말을 어떤 정도로 그냥 바꾸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뒤에서 올려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자, 교사인데 어떤 교사냐면 이 학생들의 다양성의 가치를 포용하려는 교사가 되는 거죠. 다양한 학생들의 가치를 포용하려는 embrace라는 단어가요. 포용하다, 끌어안다 이런 얘기죠. 학생들 다양성의 가치를 포용하려는 교사들이 된 겁니다. 이 교사들은 그래서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좀 알아낼 필요가 있어요. 자, 무엇이 학생들에게 익숙한지, 즉 학생들에게 익숙한 것, 자기들의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과학 교육은 should start 시작을 해야 하거든요. with object 사물로 시작해야 되는데 with which는 합쳐서 뭐라고 할까요? 어떤입니다. 똑같이 어차피 관형절인데 전치사 붙어 있는 관형절일 뿐이에요. 합쳐서 그냥 어떤으로 하면 됩니다. 합쳐서. 나중에 이제 어법 문제를 풀 때 가르쳐 드릴 건데 어법 문제를 풀 때는 그때 합시다. 미리 얘기만 해두고 with the object라고 해서 말이 되면 이상 없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단순하게 할 수 있죠. 그냥 얘는 어떤이라고 이렇게 꾸며버리면 됩니다. 학생들이 익숙한 학생들이 익숙한 사물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요, be familiar with라고 써서 어디에 익숙하다라는 말인데, 이 with가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관계대명사를 만들 때 뭐 그런 거야 아실 거니까. 자, 그래서 익숙한 것으로 시작하는 게 makes 만드는데 뭘 만드냐면 훨씬 더 가능성 있게 만드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이런 거 뭐라고 그래요? 가목적어다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가 이제 목적격 보호가 된 거고, 저 가목적어에 해당되는 내용이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소위 뭐라고 그러죠? 진목적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목적어의 내용이 이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익숙한 걸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가능성 있게 만드는데 뭘 가능성 있게 만드냐면 학생들이 편안해지는 거죠. 어디에 편하게 느끼게 되냐면 과학의 개념에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앞쪽에 처음 문장에 끄집어내는 이야기거리, 글의 토픽이 뭐였냐면 과학 교사들이 자신의 경험을 학생들의 경험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거리로 삼아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잘 가려서 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보기 3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다음 이어서 이번에는 2번 질문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이 책의 첫 번째 오타입니다. 문제가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인데 위에 목적으로 나와 있죠. 아니고 필자의 주장입니다. 말 안 했으면 이제 발견 못 했겠죠.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There's brick wall, 벽돌벽이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당황하게 만드는 벽돌벽인데, 정말로 너를 화나게 만드는 벽돌벽이 있는데 네가 그걸 없애버리고 싶죠. 자, 너를 가로막는 없애버리고 싶은 벽돌벽이 이 글의 토픽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더니 중간에 일단 쭉 뭐라 하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맺은 말이 나오고 있죠. 종이벽이면 찢어버리면 되고, 그죠? 플라스틱 벽이면 걷어차버리고, 그 다음에 그러나라는 말은 강조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자, 하지만 야, 종이벽이면 찢고 플라스틱 벽이면 걷어차버리면 되겠지. 하지만 벽돌벽이면 그냥 내버려 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글의 첫 번째 문장이요. 너를 당황하게 만드는, 당혹스럽게 만드는 벽돌벽이 나타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그냥 냅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 보기 1번이 답입니다. 그죠? 해결할 수 없는 일은 그냥 두라라는 게 답입니다. 그 밑에도 잘못돼 있죠. 그죠? 정답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에 표정이 겨우 한 문제 맞았는데 답이 틀렸다네. 자, there's brick wall, 벽돌벽이 있어요. 어떤이라고 이렇게 갑니다. 어떤 벽돌벽이 있냐면 offset이라는 건 뭔가 그냥 편안한 상태를 뒤집어 버리는 게 없어지거든요. set이라는 게 자리를 딱 잡고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황스럽게 하고 화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신은 get rid of it, 그것을 없애버리고 싶죠. get rid of가 없애다, 제거하다 라는 말입니다. 아까 1번 지문에서 가르쳐 줄까 했는데 그냥 여기 지나왔는데 여기서 하고 갑시다. 전치사
우리 앞 시간에 유닛 1에서 전치사 through 하나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해석할 때 굉장히 애를 많이 먹는 전치사가 한 서너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of거든요. of가 전치사는 뒤에 뭐가 오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죠. 전치사 앞에는 뭐 와요?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이 생각을 별로 안 해봤나 봐요.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온다는 건 문법적으로 그런 건데 사실 그거 그다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전치사는 앞에 뭐가 오느냐가 그 전치사의 특징을 규정짓게 되거든요. 전치사는 우리말에는 없죠. 우리말은 영어의 전치사에 해당되는 걸 누가 담당해요? 조사가 하죠. 그래서 in the school은 학교 A라고 쓰고 to the school은 학교로라고 쓰고 그죠? for the school은 학교를이라고 쓰는 거잖아요. 우리 학교라는 명사 뒤에 조사를 붙이는 겁니다. 그 딱 문법적인 기능밖에 없는 거고 중요한 건 동사 뒤에 전치사가 오거나 비형용사 뒤에 전치사가 오거나 그 다음에 명사 뒤에 전치사가 오는데 이때 이 뒤에는 다 명사가 오는 거예요. 자, 이때 동사 뒤에 오는 전치사는 대부분 동사의 움직임의 방향 특징을 나타내는 거고 얘는 상태의 방향이나 특징을 주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명사 뒤에 명사가 오는 이놈들은 명사와 명사의 관계를 주로 나타내는 거예요. 뒤에는 다 명사가 오기는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of와 이렇게 생긴 of와 이렇게 생긴 of는 조금씩 다를 텐데 이 중에서 of는 위에 있는 두 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의 절반까지는 요만큼까지 of는 얘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대상을 나타냅니다. 앞으로 이제 저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명사 of 명사의 절반 정도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여러분이 B의 A라고 해석하는 이 of입니다. 그러니까 B의 A라는 건 B의 일부분이거나 또는 B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통 문법책에서 부분 소유의 of라고 하고요. 그거 말고 나머지는 다 대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I know of라고 쓸 때 뭐뭐를 알다라는 대상이죠. think of라고 쓰면 뭐뭐를 생각한다라는 자리에 of가 오는 건 수거가 아니라 원래 of가 대상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be afraid of도 어때요? 중학교 때 수거라고 배우는 거잖아요. 맨날 of가 뭐뭐의라고 해놨는데 뭐뭐의로 해석이 안 되니까 수거라고 하지만 실은 이럴 때 of는 전부 다 뭘 나타내는 거예요? 대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는 그래서 뭐 쉽고요. 명사 of 명사도 앞으로 보시면 이 of가 뭐뭐에 대한이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나은 경우들 굉장히 자주 나타납니다. 아까 앞에 1번 지문에서 봤던 거에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모르고 많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거 어때요? 과학에 대한 아이디어죠. 과학에 대한 아이디어의 대상이 과학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앞에 문장도 볼까요? 선택의 대상이 example 사례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례의 선택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대충 되기는 되는데 얘는 그래도 되는데 해석이 엉성한 경우들 굉장히 많거든요. 얘는 뭐뭐의가 맞아요. 학생들의 가치가 되는데 그 다음에 또는 얘도 value 다음에 대상이라고 여겨도 돼요. 학생들 다양성에 대한 가치가 되는 거니까 얘도 사례에 대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앞으로 보시면 이 of가 생각보다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구나. 뭐뭐의라고 했을 때 너무 말이 안 되면 그건 무조건 대상일 거니 다시 뭐뭐의 대안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보십시오. 유닛 1에서 through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닛 2에서 지금 뭐 하나 한 거냐면 of 하나 한 겁니다. 이 전치사 이런 건 1월 2월에만 하고 나중에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건 다른 색깔로 표시해 두시든지 해서 나중에 복습할 때 빼먹지 말고 챙겨서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get read라고 할 때 사실 여기 get이 동사고요. 여기 있는 read가 명사거든요. 여기서 read는 탈취라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get read라고 쓰면 얘가 탈취를 가지다라는 말로 즉 탈취하다, 빼앗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of가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get rid of를 다 합쳐서 없애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얘는 이미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수거일 거니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read A에게서 B를 빼앗다라고 쓸 때 read A of B 이렇게 쓰거든요. A에게서 빼앗다라는 말이잖아요. 이때는 read가 동사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of는 뭐가 되냐면 이 빼앗는 대상 물건이 B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벽돌벽이 보이고요. 확 없애버리고 싶은데 looks ugly 너무 꼴 보기 싫고 그 다음에
당신의 길을 가로막고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도구도 없고 가진 게 몸밖에 없습니다. 야, 벽돌벽이 나타났는데 뭐 해머라도 하나 있어야 될 텐데,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당신 자신뿐입니다. 자, 그때 한편으로는 이라고 해서 A가 하나 온 거예요. 우리 보통 on the other hand는 여러분 이건 다 외우고 있죠. 직역을 해보시면 어때요? 다른 손이잖아요. 한 손으로는 이렇고 또 다른 손으로는 이런 거예요. 원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반면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 반면에라는 말이 영어로 이렇게 쓸 때 원래는 one hand와 other hand가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고, 그러니까 또 한편 다른 쪽을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말로 옮길 때 반대로 반면에 그와는 달리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한편으로는 당신이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머리를 받아버릴 수도 있죠. 어디에다가? on the brick wall에다 받아버릴 수도 있겠죠. 머리로 벽을 쳐박아 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서 뭘 바랄 수 있냐면 그게 무너지기를, 벽돌벽이 무너지기를 바랄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what's more likely to happen? 뭐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을까? 그 다음에 그 벽돌벽이 붕괴할까? 붕괴하다, 무너지다라는 말이죠. 자, 아니면 너의 머리가 깨질까? 자, 또 한편으로는 당신이 뭘 할 수도 있냐면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것을 뭘 받아들이게 되냐면 아무것도 없구나. You can do about it. 그와 관련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도 있죠. 자, thing이라는 말로 끝나는 것들은 모조리 다 명사입니다. 얘네는 모조리 다 명사인데 얘는 뭐 절이어서도 어차피 뒤로 가기는 가야 하지만 얘는 명사는 명사인데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용법이 얘는 형용사가 반드시 뒤에 있어야 되는 아주 독특한 명사입니다. 즉 형용사를 앞에다 쓰면 틀려요. 해석할 때 얘는 thing을 보게 되면 thing만 그런 게 아니라 body도 그래요. 이런 말들이 나타나면 뒤에 꾸미는 말이 오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서 예를 들어 우리 특별한 것이라고 해볼까요? 영어로? 그러면 something special이라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만약에 special something이라고 쓰면 얘는 틀린 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없고요. something special이라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thing이라는 말이 나타나면 무조건 꾸미는 말이 뒤에 나올 걸 예상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얘는 뭐 관계사 절이어서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무조건 다른 단어에도 뒤로 가야 되는 거고. 자, 반면에 당신은요, 받아들이는 거죠. 뭘 받아들이냐면 아무것도 없다. 네가 그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있죠. 자, the brick wall은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to stay, 존재하려고 여기에 있는 겁니다. 라는 얘기는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냥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벽돌벽을 우리의 삶에서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모든 하루하루가, 그럼 모든 하루하루 우리가 실제로 정말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뭘 하기도 하냐면 우리의 머리를 벽돌벽에다가 받아버리기도 하는 거죠. BANG는 의성어예요. 빵입니다. 빵. 그래서 이게 뭐 내리치다, 부딪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세게 때리다 이런 말이 되는 건데 영어는 이 의성어가 전부 다 동사로 쓸 수 있습니다. 한국말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박수 소리를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의성어로 짝짝짝. 이 동사가 되지는 않거든요. 영어로 박수 소리를 뭐라고 그래요? 클랩이라고 하는데 클랩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얘는 명사로 짝짝짝이 되기도 하지만 동사로 뭐가 되기도 하냐면 박수 치다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엉덩이 때리는 우리는 무슨 소리를 하죠? 철썩 이러잖아요.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스팽크라고 하거든요. 양놈들 궁뎅이를 때리면 그런 소리가 나나 봐요. 스팽크 이런 소리가 나나 봐요. 이것들이 기름져서 그런가? 그러면 이제 명사로 쓰면 철썩이라는 의성어가 된 건데 동사로 쓰면 엉덩이를 때리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영어는 모든 의성어를 다 동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빵하고 이제 쳐박는 거죠. 머리를 벽돌벽에다 쳐박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자신에게 뭘 가져다 주죠? 아주 끔찍한 두통을 그 과정에서 가져다 주게 되는 거죠. Tear apart the papers, 종이 벽이면 찢어버리고. 자, 이거 저 단어는 tear 아니고 tear입니다. 발음이 tear이라고 되는 단어가 있고 이렇게 발음 기호 참 요새는 잘 모르던데 이건 t입니다.
tear라고 하면 얘는 명사로 눈물, 동사로 눈물 흘리다라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 얘가 tear라고 되면 얘는 찢다라는 단어죠. apart니까 tear apart, 찢어버리다 이 정도 되는 거예요. The paper words는 찢어버리세요. 그래요. kick down the plastic words는 걷어 차버리시고 발로 부숴버리고, 근데 그게 벽돌벽일 경우에는 leave them alone 이라고 하면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는 말이죠. leave라는 단어가 용법이 좀 어렵거든요. leave라는 단어는 남기다라는 뜻이 있고, 상태로 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말 잘못했어요. 다시요. leave는 떠나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남기다, 두다라는 이런 뜻이 있죠. 이게 학생들이 해석을 잘 틀리더라고요. leave가 떠나다일 때는 일단 첫 번째 leave 뒤에 명사가 오는데, 이 명사가 당연히 장소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어디를 떠나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이제 leave의 용법이라고 하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의 주요 용법들은 이 책 하면서 싹 정리 한번 해봅시다. 나오는 것들은. 그 다음에 leave가 떠나다로 될 때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leave for 명사가 나올 때, 이러면 얘는 뭐가 되죠? 어디로 떠나다가 됩니다. for이 어디를 향해 가는 전치사예요. 저거 다음에 할게요. for의 제일 기본 뜻은 어디로라는 말이 for이 제일 기본이 되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안 되고 leave가, 그 다음에 명사가 그냥 하나 딱 남으면 장소가 아닌 사물 명사가 남으면, 이게 앞으로 제가 STH라고 쓰면 이게 something의 국제 표준 약어거든요. 그래서 사물을 이렇게, 사람이 올 수도 있죠. 사람은 이렇게 somebody라고 씁니다. 얘는 뭐뭐를 남기다라는 말이죠. 주로 사물이 오죠. 자, 근데 leave 뒤에 만약에 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뒤에 한 번 더 오면, 이렇게 쓰면 얘는 이 명사를 뭐뭐한 상태로 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로 남기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남기다라는 말이 두다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겨두다. 그래서 leave them alone 이라고 할 때 여기서 leave는 뒤에 그러면 그냥 뭐가 된 거냐면 남기다라는 말이 된 거거든요. 근데 뭘로 남기는 거냐면 혼자 남기는 거여서 leave alone 이라고 이렇게 쓰면 보통 그냥 내버려 두다라고 보통 수거책들에 많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하면서 leave의 용법은 챙겨 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쪽에 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냐면 네가 벽돌을 만났을 때라는 놈을 토픽으로 냈죠. 그럼 벽돌을 만났을 때라는 말, 우리말이었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라라는 얘기가 나올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러는 방법도 있고 이러는 방법도 있고라는 말로 보완 진술을 하는 형태로 쓴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맺은 말을 깔끔하게 뭐라고 놓고 있어요? 그냥 좀 냅둬라라는 이 말이, 이 명령문이 뭐가 된 거냐면 글의 주제가 된 거죠. 맺은 말 자리가 안 그래도 주제가 잘 되는데 심지어 뭐로 썼다? 마지막 마치는 말을 명령문으로 마쳤습니다. 100% 주제문입니다.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명령문 중에서도 뭐 앞으로 여러분이 많이 볼 거냐면 try to로 쓰거나 remember로 쓰는 문장들 많이 보거든요. 100% 주제문입니다. 마지막 문장에 이런 놈들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거 싹 막 수업 전에 원래 각 유형별 풀이법 이래갖고 막 정리하고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 외우는 거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읽어가면서 자기 습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에 you should 이런 말 나오면요 100% 주제문이죠.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런 건. 그러니까 그래, 그렇겠구나. 한국말이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건데, 영어는 그놈의 주어 동사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글 전체를 잘 보는 게,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려고 애를 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답 잘못됐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 유닛 2에서 제가 하나 제일 강조하는 말을 딱 하나로만 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 문장을 물고 늘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반해서 나머지 글을 읽어가야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그러던가요? 뭐에 관한 얘기를 했죠? 와, 이 사람 흥분된대잖아요. 뭐가 흥분이 되냐면 의료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될 게 흥분이 된다라고 그랬죠. 야, 앞으로는 의료계에서도 빅데이터를 쓸 수 있을 게 흥분이 된다라고 그래서 지금 이 글의 토픽을 뽑으라고 하면 뭐가 될 거냐면 The power to utilize big data in medicine이라는 말이 이 글의 토픽이 될 거거든요. 그럼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medicine에서 빅데이터를 활용은 하겠지만 뭐라고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다가 but이라는 말은 앞으로는 그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강조라고 생각하세요. but이 그러나인 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저놈이 글을 쓸 때 용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A가 아니라 B야 라는 말은 나레이 법비의 구문을 외우는 건 1학년 내신 시험 볼 때 하시고 지금부터는 나레이 법비를 보면 B가 강조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 보니 느낌이 그렇죠? 야, 비 오는 날에는 짜장면 말고 짬뽕이지 라고 얘기하면 비 오는 날에는 짬뽕이지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죠. 주제를 찾을 때는 어떤 놈이 강조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보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디슨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건데 그런데 그게 뭘 필요로 할 거래요? knowing, 그 다음에 caring and attentive physician이 뭐 해줘야 된다고 하죠? 테일러는 맞춰주는 거잖아요.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자기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능력 있는 의사가 여기에 대한 것들을 맞추어 줘야 한다라는 얘기가 이 글에 지금 주제로 쓰이는 것 같아요. 야, 그러더니 마지막 맺은말 자리에는요, 이 이름 읽기도 힘든 이런 사람들을 끄집어내갖고 이 유명 인사들의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왜 남의 말을 빌려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의 권위를 빌어서 상대를 설득하는 거죠. 아니, 내가 압도적 권위를 갖고 있으면 그냥 내가 말하면 돼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의료 정보를 전달하는데 내가 얘기하면 안 먹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의학 박사 누구누구가 이래버리면 상대를 딱 누르게 되는 거죠. 가장 많이 쓰이는 이런 압도적 권위를 빌어오는 방법이 수능에서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유명인사의 말을 빌어오는 거. 쉽게 따옴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몰라도 유명인사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상식과 교양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 모르는 사람을 보겠지만 대부분 어마무시 유명한 사람들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사람 여러분이 알고 모르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거보다 훨씬 많이 쓰이는 게 연구 결과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격언 속담입니다. 셋 다 특징이 계기기 참 힘든 놈들이에요. 힘든 놈들이에요. 연구 결과가 나오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난 못 믿겠는데 이러고 있으면 대학 안 가면 되죠. 뭐. 격언이나 속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멋지게 원일 없는 결과는 없어 라고 얘기를 하려고 야, 안 있던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러는데 우리 집은 나던데요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뭘 갖고 오는 거냐, 권위를 빌어와서 상대를 누르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적절한 해석과 그 다음에 컴퓨터화된 데이터의 사용은 누구에게 의지하게 된다라고 그랬죠? 현명한 의사에게 의지하게 된다라고 해서 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글의 주제는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있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wise doctors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알고 나면 국어시험하고 영어시험은 한 가지 다른 게 나머지 보기가 어이가 없어요. 국어는 애매하게 헷갈릴 만한 것들도 있고 어떻게 사고를 접근해 갔는가에 따라서 헷갈릴 가능성이 있지만 영어는 내석이 제대로만 되면 주제만 찾으면 거의 그대로 옮겨둡니다. 딱 하나 조심한다면 오히려 반대말을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빈칸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유닛 2에서는 그냥 지문의 전체 흐름을 보는 걸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죠. 와, 미래에 관해서 나는 막 흥분이 됩니다. 신이 납니다. 자, 뭐에 관해서 그러냐면 그 능력에 관해서 그런데 뭐 하는 능력이죠? 의료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능력에 관해서 아주 신이 납니다. 자, 명사 뒤에 부정사가 나타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 이 부정사는 뭐 잘 아시는 거지만 소위 형용사적 용법이 된 거잖아요. 부정사라는 놈은 영어에서 나타난 지가 한 5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부정사는 그런데 원래는 그럼 500년 전에는 뭐였었냐면 조동사였어요.
조동사가 부정사로 바뀌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말로 옮기다 보면 will과 can의 의미가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때 뭐뭐 할, 그 다음에 또는 뭐뭐 하려는 이라는 정도로 옮기거나 또는 뭐뭐 할 수 있는 정도로 옮기면 쉬워요. 이미 여러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건데 한번 정리한 겁니다. 그냥 부정사를 해석할 때 이제 이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부사가 됐을 때 뭐뭐 하기에 하는 거하고 뭐뭐 해서라는 두 가지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부사는 제가 그럼 부사편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는 이 책을 제가 만든 책 아닙니까? 그리고 준비 다 해왔고 이미 다 봤고 한 권 전체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내용 이미 지금 다 써뒀거든요. 보이죠, 그죠? 나중에 보시면 아, 저 새끼 진짜 써놓은 것만 했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2달간 지금 짜서 정리할 전치사, 그 다음에 동사, 주요 구문, 용법 다 정리해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달 동안 필기해 둔 거 여러분이 자기 걸로 확실하게 챙겨 가셔야 됩니다. 이게 인강을 오래 했던 습관인가 봐요. 강의를 할 때 미리 계획이 다 짜여져 있지 않으면 이게 강의가 제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준비가 딱 돼서 1월, 2월에 여러분하고 2교재를 쓸 때, 그 다음에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할 때 뒤에서 뭐가 나오니까 미리 설명해 둬야지 이런 게 준비가 안 되면 저는 강의를 잘 못하겠어요. 이게 좋게 얘기하면 아주 치밀한 강사인 거고 학생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강사인 거고 뭐 아무거나 막 소위 뭐라 그러죠, 막 그 순발력이라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마구잡이로 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게 마지막 지문이 될 거였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에서 오늘 ANT가 나올 거거든요. 네, 설명을 할 겁니다. 하고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마지막에 디펜드가 있어서 거기서 D도 설명하고 펜드도 설명하려고 앞에서 D랑 ANT를 했습니다. 야, 어찌 기억이 더 잘 안 되겠습니까? 야, 그런데 뭐 입안에 있는 친구들은 대충 잘 알지만 야, 그래도 명색이 이투스라는 회사에서 10년을 넘게 1등으로 있었습니다. 대충 했겠습니까? 근데 강사들은 강의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별거 없다고 그러거든요. 다 그래요. 동네 학원 강사들 가보면 요즘 인강에서 정말 1, 2등 안에 잘 나가는 강사들 보면 제 별거 없다고. 별거 없긴요. 그러면서 막 현장에서 붙으면 자기가 이긴다고 그러고 또 붙어보라고 그래봐요. 붙어주지도 않겠지만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그냥 가진 거겠어요? 작은 거 하나하나의 차이가 여러분이 노력만 정말 좀 받쳐주면 꽤나 성과가 나오게끔 강의도 구성을 해둔 거거든요. 잘 챙겨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쭉, 그리고 학생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였잖아요. 딴짓 하지 말고 하다못해 학원이라도 다니라고. 이게 나중에 안 그러면 영어는 공부를 아예 안 해버려서 무너집니다. 이 무너지면 안 되는 과목이잖아요. 수학처럼 뭐 특별하게 잘하지는 않아도 좋은데 무너지면 안 되는 과목이잖아요. 이게 최저 맞추는데 학종에서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그 학생들 심정에 왜 내신 시험 볼 때도 내일 2과목 보는데 중요한 과목 하나 있으면 하나가 버려지잖아요. 수학하다가 국어하다가 탐구하다가 영어는 마지막까지 버려져서 결국 주저앉습니다. 네, 그런 짝만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 되면 대부분 학교가 영어 수업 안 하거든요. 니네 학교는 합니다. 니네 학교는 하는데요. 대부분의 학교가 영어 수업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 학교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그럼 일주일에 3시간인데 학원에서 주간학습지랑 나가면 우리는 다음 주부터 주간학습지 나눠드릴게요. 그러면 나가면 그거라도 학교에서 풀고 있으면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라도 좀 공부를 챙겨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봐서 이 영어를 뒤로 미뤘다가 결국 영어가 사달을 일으켜버리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내가 영어를 수학처럼 공부하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다못해 학원이라도 꾸준히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참 하다못해라고 말하니까 좀 슬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쉬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순전한이라는 형용사인데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형용사는 꼭 형용사로만 해석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래갖고 말이 어색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지 마시고, 이 순전한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나오면 부사처럼요, 뭐뭐만으로도 이렇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순전히 너의 능력으로 대학을 간 거야 라고 할 때 그 순전히라는 말은 부사잖아요, 우리말에서. 근데 그건 영어는 그걸 형용사로 쓴다고요. 그래서 순전한 노력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순전한 능력이, 즉 순전히 능력만으로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영어의 품사를 꼭 우리말의 품사에 맞게 옮겨야 되는 거 아닌데 거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근데 수능 볼 때는 글을 읽을 때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굿모닝을 좋은 아침이라고 옮기는 거 좋지 않거든요.
굿모닝은 안녕이잖아요. 그걸 왜 좋은 아침이라고 옮겨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세뇌당해오면 좋은 아침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럼 역으로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굿나잇은 좋은 밤인가? 좋은 밤, 이게 뭡니까? 좋은 밤이 잘 자라고 해야지. 경우에 따라서 잘 자가 푹 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주 솜씨 있는 번역가가 둘이 막 썸 타는 아이들이 헤어지는 장면에 인사를 굿나잇이라고 했다면 내 꿈꿔라고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다 맞는 건데 좋은 밤은 좀 별로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1:1로 우리말로, 왜 내가 EBS 강의할 적에 인사를 할 때 시작할 때 Hi ladies and gentlemen 이러면서 시작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게 안녕 시인사숙녀 여러분 이런 겁니까? Ladies and gentlemen은 그냥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면 기장 아저씨가 인사할 때 뭐라고 하던가요?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Captain 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시인사숙녀 여러분입니까? 승객 여러분이지. 그러니까 굳이 해석을 기계적으로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왓츠업이라는 말을 무엇이 위에 있냐 이럴 겁니까? 물론 직역하면 그렇게 되지만 그래서 미국에 썰렁한 낮에 개그하는 애들 It's Sky 이러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진짜 있어요. 미국 애들 중에 진짜 썰렁한 농담하는 건데 해석은 유연하고 부드럽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특히나 우리는 이제 근데 내심리 그걸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수능은 내용을 이해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신은 이게 그냥 뭐뭐만으로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이 자리에 형용사 자리를 놓쳐서 단어를 뭐 문법 문제를 틀리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되는데 수능은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이해하고 가면 되는 거죠. 늘 하는 얘기지만 굿모닝은 안녕입니다. 됐죠? 뻑큐를 한 가지로만 옮길 수 있겠습니까? 사노 비치를 개자식아라고 안 하고 야 씨발로마 이러면 틀린 겁니까? 아니라고요. 괜찮다고요. 그냥 그런 걸로 설명하면 또 이해가 쏙 되죠. 자, 그럼 그들의 순전한 능력에 의해서 라는 얘기인데 순전히 능력만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이런 대명사 이런 건 해석 안 하는 게 좋겠고 순전히 어떤 능력이냐면 to solidly walk through네요. 그러면 walk through라는 말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끝까지 일을 해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그냥 뭐라고 하냐면 일하다, 헤쳐나가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머릿속에 워크스루의 느낌이 오면 그냥 영어로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하이라는 말을 꼭 우리말로 번역하진 않잖아요. There are 4 seasons in a year. 이 말 여러분 우리말로 꼭 한국말로 옮깁니까? 안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There are so many students in this room 이라고 얘기하면 그걸 하나하나 우리말로 옮겨야 돼요? 안 그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대충 이런 감이 오고 느낌이 오면 그냥 넘어가 버리셔도 됩니다. 자, 아주 확실하게 확고하게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해 나가고 그 다음에 학습해 나가는 능력이 되는 거죠. 뭐 할 때냐면 go along이니까 진행하면서 나아가면서 학습하는 그 능력만으로도 AI께서는 그리고 딥러닝은 뭘 하게 될 거냐면 이런 엄청난 정확성을 가져다 주겠죠. 누구에게? 진단과 그 다음에 예측에게 가져다 줄 겁니다. 복습하면서 외워버리려고 한번 써볼게요. precise라고 쓰면 뭐죠? 매우 정확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정밀한 정도에 가까워지는데 정확한이라고 하면 됩니다. 정확한. pre가 뭐였죠 아까? 미리 먼저였잖아요. CIS는 뭐냐면 CID라고 쓰기도 하고 CIS라고 쓰기도 하는데 얘네는 컷 자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딱 맞춰서 잘라놓은 걸 precise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딱 끊어버리는 게 decide입니다. 그래서 decide는 여기까지로 이제 고민 끝내고 판단하고 나서 뭐 하죠? 판단하고 나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결심하는 거잖아요. 결심하다는 많이 외우는데 판단하다는 잘 안 외우더라고요. 이게 먼저 선입니다. decide의 의미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였어요. 나중에는 지금은 일부러 외우기 쉬우라고 쉬운 걸로만 계속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외우라고. 나중에는 단어를 이런 걸로 확장해 갈게요. incision이라고 쓰면 그러면 안을 잘라버리는 거네요. 이게 절개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단어를 저걸 나중에 봤을 때 수특에서 보면 단어가 그냥 보는 것하고는 차이나게 외워질 거거든요. 이건 뭐 잘 아는 단어잖아요. DIC 들어가면 우리말의 말씀 한자 정도 됩니다. 그래서 prediction이면 먼저 말하는 거니까 예언이 되죠. 미리 말하는 거니까 예언, 예측이 됩니다.
자, 이게 뭐 순전히 어떤 능력만으로도 끝까지 데이터를 처리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학습해내는 이 능력만으로도 AI랑 딥러닝은 어마어마한 정확성을 어디에다가 의료 분야에 갖다 주겠죠. 진단과 예측에 가져다 주게 될 건데, 자, this isn't say. 근데 이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뭔 말하는 건 아니냐면 걔네들이 replace 할 거다, 인간을 대체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It's more important, 더 중요한 건요, 얘네들이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what sort of, 어떤 종류의 사람이 has disease, 질병을 가졌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뭐보다 그러냐면 어떤 종류의 질병을 사람이 가졌는 것보다. 즉 사람들 가 같은 감기에 걸렸다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처방하는 게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1981년도 사설에서요, 뭐에 관한 사설이었냐면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사설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죠? interpret이라는 단어는 해석하는 거예요. 자, 뭘 해석하는 거냐면 리스크를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사설에서, 자, 뭐하고 난 뒤에 운동 스트레스 테스트 뒤에 어떤 리스크를 해석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사설에서 로버트 클리프하고 그 다음에 로버트 로사티가 이렇게 기록을 냈죠.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적절한 해석권 그리고 사용이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뭐뭐의라고 해도 얘는 현재 말은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적절한 해석과 컴퓨터화된 데이터의 사용이 will depend as much on wise doctors, 아주 많이 현명한 의사들에게 의지하게 되겠죠. 자, 뭐만큼이나 다른 과거의 데이터의 원천들만큼이나 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depend로 복습하면서 오늘 앞에 나왔던 거 마치려고요. depend라는 말 뒤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DE는 앞 시간에 유닛 1에도 했고 앞 시간에도 했으니 뭐 외워지지 않았을까? DE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요? down이나 또 하나 off의 의미를 가지거나 거의 모든 접두사들은 뭐로도 쓰인다? 강조의 의미로도 쓰인다고 그랬죠. 이 중에서 depend는 down이나 off의 의미 중에 down의 의미를 가집니다. 아래로라는 의미인데 영어에서 pend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매달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depend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얘를 해석할 때 depend는 뒤에 항상 on이 붙거든요. on은 다음번에 볼게요. on은 접촉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위에가 아닙니다. on은 딱 들러붙어 있는 걸 나타내는데 그래서 depend하고 on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의지하다라는 말은 그래서 다 on 붙죠. relied on 씁니다.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depend on 뒤에 만약에 사람이 오면 이게 somebody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depend on 뒤에 사물이 오면 얘는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사물에게 의지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 사물에게 뭐라고 하면 되죠? 어디에? 달려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네. 우리말에 매달리다라는 말이 의지하다라는 말로도 쓰이는군요. 그럴 거면 매달리다라고 하나로 해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뒤에 만약에 상황이 붙으면 어떤 해석도 아주 괜찮냐면 앞으로 이거 자주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depend는 이게 제일 많을 거예요. 뭐에 따라 달라지다. 얘 달려있다라고 해도 됩니다. 뭐에 달려있다라는 말을 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해석했을 때 해석이 이쁜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년 이 시기쯤 너희들이 다니게 될 대학은 너희들의 노력에 의지하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노력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좋고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해석이 굉장히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달려있다, 매달리다 한번 볼까요?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목걸이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펜, 예? 뭐라고 그러죠? 목걸이? 애들이 얘기를 하고 틀려줘야 재밌는데 왜 얘기를 안 하니? 예. 넥클리스라고 하죠. 이럴 때 이제 펜던트라고 하고 틀려줘야 되는데. 그리고 나한테 바보 취급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넥클리스 밑에 매달려 있는 놈을 뭐라고 그러죠? 펜던트라고 그러죠. 펜드는 뭐예요? 매달리는 건데 오늘 나왔던 전미산의 ANT는
앞에 나오는 놈의 주체를 나타내는 말로 쓴 거군요. 그래서 매달려 있는 놈을 펜던트라고 그런 겁니다. 됐죠? 야, 적어도 전치사 배운 거랑 이런 것들은 좀 챙겨서 기억해 두시고 오늘은 머릿속에 저거 하나는 꼭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문을 보면 국어처럼 보자. 그러니까 영어처럼 따지고 분석하지 말고 내용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자라는 생각했으면 좋겠고 첫 문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냥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도입하고 전개하고 맺은말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전개되는 방식은 논증하는 방식도 있고 보완 진술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제기, 이의제기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 방식에 따라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겠죠. 익숙해질 겁니다. 이 책 마칠 때쯤 되면. 그렇게 이제 글을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여태까지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볼 때하고는 좀 다른 기분으로 지문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